야생동물에게는 생존을 위해 항상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야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내가 겨뤄보지 않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강한가, 내가 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감각이죠. 이것은 생존으로 연결되는 야생동물들의 어떤 필수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경우도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꼭 힘의 우위를 떠나서 어떤 지능이나 배경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등을 자신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강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야생동물의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 야생동물과 다른 점은요, 지능이 발달했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다른 야생동물만큼의 예리한 촉감은 퇴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의 본성을 우리가 쉽게 알아챈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어떤 외형만 보고 상대를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성어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8월 31일 광주에 사는 대학생 21살 김씨와 20살 추씨는요, 보성군에 있는 화천면 바닷가로 여행을 갑니다. 이들은 오후 5시경에 동률리라고 하는 곳에 선착장을 지나고 있었어요.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부가 출항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대학생들은요, 이 어부에게 배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좀 바닷가를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부의 배를 타고요, 셋이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됐어요. 자, 이제 이 배에 탄 학생들은 이제 바다도 둘러보고 이제 여행을 하면 되는 거고, 어부는 이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겠죠. 어업을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간 건데 한 30분 정도를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바닷가로. 그래서 자신의 작업장에서 1시간 가량을 어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자, 그 순간 이 어부가 배에 타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서요, 추행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같이 타고 있는 같이 온 남학생을 먼저 살해하기 위한 생각을 했어요. 살해하려고 했대요. 바다에 밀어서 빠뜨립니다. 빠뜨렸어요. 어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물에 빠진 이 김씨는요, 살기 위해서 다시 바다에 올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부가 어로 작업에 쓰이는 삿갓대라고 하는 이제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김씨의 몸을 5번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살해한 뒤에 남은 여대생을 추행하기 위해서 다가갔어요. 자, 그러자 이 여대생인 추씨는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어부는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이 되지 않자 같이 죽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추씨까지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에 둘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 어부의 이름은요, 오종근이라고 합니다. 당시 70세의 노인이었어요. 오종근은 이날 대학생 둘을 살해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사망한 여성 추씨의 가족은요,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아직은 모르죠, 살해당한 거를.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바로 보성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추씨와 함께 여행을 간 김씨의 휴대폰 추적에 나서면서 실종 이전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 둘이 죽었어요. 이거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바다 위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상황상 물에 모든 걸 빠뜨리면 그만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시신을 찾아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시신 안에 물이 들어가서, 바닷물이 들어가서 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요, 물고기 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나중에라도 이 시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뼈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신고를 하고 난지, 실종 신고를 한 지 이틀 뒤에 전남 고흥군, 다른 지역이죠, 고흥군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어선이
여대생 추 씨의 변사체를 발견합니다. 물 위에 떠 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틀 후에 보성군의 선착장 부근에 떠밀려온 김 씨의 시신을 해안을 당시에 수색하던 경찰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실종 신고되어 있던 사람들이 시신이 돼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실종해서 살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살인을 당했는지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제 이제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부검을 해봐야겠죠. 부검을 해보니까 이 남자 대학생인 김 씨에게는 골절상이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 근데 이게 추락으로 인한 골절로 보인다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때 이 둘의 사망을 보고 동반 자살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증거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오로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검 결과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 발견 당시에 김 씨의 발목 골절은요, 오종근이 물에 빠뜨린 뒤에 삿갓대로 내리치면서 살해할 당시에 생긴 골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종근은요, 첫 범행에서 사람 둘을 살해했지만 당시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고요, 경찰의 수사 기미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종근은 이날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오종근은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범행이 있고 나서 25일 후 2007년 9월 25일입니다. 오전이었어요. 1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또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요 과정인데,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이 오종근에게 20대 여성 2명이 다시 다가왔어요. 여행객이었죠. 다시 다가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자, 이 2명의 여성은요, 경기도와 인천에서 여행을 온 24살 조씨와 23살 안씨라고 밝혀졌습니다. 오종근은 또 이 여성 둘을 태우고 자신의 어장에 도착해서 또 3시간가량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종근이 갑자기 한 여성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항을 해야겠죠. 이 여성들은 힘을 합쳐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종근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몸싸움이 배 위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움직이다가 동시에 3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은 그냥 그대로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고요. 오종근만이 헤엄을 쳐서 배 위에 올라탔어요. 자, 뒤이어서 남은 한 명의 여성이 배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진 오종근이 다시 삿갓대를 이용해서 바다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대기를 이용해서 계속 밀어 넣은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수장했어요. 수장. 이들의 시신은요, 다음 날이랑 3일 후 보성 앞바다에서 둘 다 발견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종근이 완전 범죄를 했어요. 오종근은 사람 넷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고 또 외부에서도요, 이 오종근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오종근은 검거가 돼요. 아주 우연한 계기로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단서를 포착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범행에 희생되었던 여성들이요, 오종근의 배에 타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성을 여행 중이던 30대 여성이었는데 함께 온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피해 여성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로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길이 엇갈렸었겠죠, 이 부부가. 그리고 이 부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해 여성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으니까 경찰을 불러달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문자를. 아주 우연의 상황이었어요. 이 부부가 만약에 길이 엇갈리지 않고 서로 잘 만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면요, 이 여성들이랑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종근은 잡히지 않았을 거고요. 세 번째 피해가 무조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용의 선박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성군 내에 335대의 선박에 대해서 사건 당일의 출항 여부를 추적했어요. 그 중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하나가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 오종근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오종근의 배는요, 범행 당일날 오전과 오후에 선착장에 정박한 위치가 다른 거였죠. 떠난 선착장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정박했던 거죠.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종근의 선박 내부 수색을 실시했어요. 배 안에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종근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검거하게 됩니다. 오종근은 처음에요, 이 여성들이 자기들 실수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안전사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본에서는 피해자들이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파일이 복구돼서 사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선박에 나온 증거물이랑 부검 당시 피해 부위가 비슷했고 실종한 여성들의 실종 장소가 가까웠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계속해서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오종근이 165cm의 키로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이미 나이가 70살이 된 늙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인의 몸으로 한참 젊은 나이에 남녀를 한 번에 2명씩 살해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게 좀 의문점일 텐데요. 여기에는 3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혼자서 수십 년간 배 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오종근의 하루 일과가 항상 혼자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물고기를 잡은 뒤에 돌아오는 이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장시간 하면서 어떤 자기 배 안에 규칙이나 질서들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신이 배 위에서만큼은 절대자가 된 것 같은 이런 망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종근이, 이 범인이 배가 아니라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람을 태웠으면은 살해를 떠나서 추행 자체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제 직업적 특성과 환경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0세 노인이 혼자서 젊은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이 험한 뱃일을 해온 사람의 체력은요, 일반인들이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어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반인에게는 낯선 바다 한가운데라는 이 어떤 외부와 단절된 상황, 이런 것들을 범행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저지르기 위한 조건에 좀 부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종근이 두 번째 범행에서 피해 여성들과 함께 바다에 빠졌지만 혼자 헤엄을 쳐서 배 위에 올라온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바로 노년기에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종근의 경우에 첫 살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2명을 연쇄살인을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피해자들을 막대기로 찔러가면서까지 익사시키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러고 나서도 체포가 되기 전까지 아주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다시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으로 보면은 어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오종근이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면은 왜 그런 특징이 한참 젊을 때도 아니고 70세가 된 황혼기에 나타나게 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노년기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 오씨가 이미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일부 노년기에 발생하는 뇌기능 장애라는 게 노화 현상 말하는 거죠. 본래 성격 장애 같은 내면적으로 성격 장애 같은 것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뇌기능이 있게 되면요, 사이코패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슬픔이나 감정을 느끼는 어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동시에 과도하게 성욕구가 분출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뇌기능이 저하되는 단계에서 그런 게 있대요. 자, 그리고 청년, 장년기에는 내면적인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어떤 사회 관계에서 이것들이 좀 억제가 됩니다. 나타나지 않고 이제 감춰진 채로 발발하지 않고 이제 참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상황들이 심해진다면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폭력성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이유로 아마 이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체포 후에 오종근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피해당한 사람들이 운이 없었다.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이미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내가 더 불쌍해졌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해요.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요. 오종근의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요, 2008년 2월 20일에 1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받았어요. 하지만 오종근이 자신이 직접 사형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직접 항소를 해요. 4명을 죽인 살인마가요. 여기서 2심 재판부에서는요, 오종근의 항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이 있어야 된다. 무기징역 다음은 바로 사형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사건을 보고 무기징역 이상의 무언가, 사형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 강한 형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결국 사형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사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생 동물들 간의 사회에서는요, 당연한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 간의 약속과 질서가 있는 생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범죄자를 사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사형제 찬반 폐지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요, 1981년에 사형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 국가죠.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뿐이죠. 프랑스는 81년도에 완전 폐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는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은 사형을 찬성한다, 사형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 사라졌죠. 사형제가 폐지되는 날 프랑스 의회에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형제 폐지 입법을 발의하면서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좀 잔혹한 범죄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잔혹한 범죄자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저놈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시청 광장에 매달아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된다. 화형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요, 너무 쉽게 합니다. 요즘에. 범죄자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더 잔인해지고 있어요. 피해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법치국가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말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내게 된다면은 우리도 사실 그 순간 오종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요,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발언을 하는 것부터가 현재 사형제 찬반 논란의 해답을 찾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2007년 보성에서 있었던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